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속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 송 박사님께서 당하는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게 스토킹이죠. 예, 이게 스토킹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22년 만에 됐을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나라 일각에서 그러면 정상적인 호감 표시도 표시해야 돼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었고 이걸 어떻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냐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 들어서 스토킹에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런 계속 사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등등 계속 네.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이 이제 법적 근거를 가져서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스토킹은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경범죄 처벌에 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힌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 이거는 뭐 처벌이라고 할 수 있나? 처벌이라고 할 수 예, 없는 거죠, 예. 사실상.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네.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심해도 구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토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문화가 됐고요. 처벌 규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스토킹이란 것이 뭐냐? 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또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연락하는 것, 물건을 보내는 것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조금 무거워진 거죠. 예.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무거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흉기라든가 이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킹 처벌의 경우에 저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면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이게 경찰이 출동한다는 그렇죠. 비판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긴급 조치를 먼저 하고 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여러 가지가 또 가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굉장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춘숙 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 여가위원장인데요. 관련 법안을 또 계속 통과 주장했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성폭력이나 폭행, 살인의 전조 현상으로 불리는 그렇죠. 심각한 범죄였다. 예. 경범죄로 취급됐으면 안 됐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를 했고요. 예.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스토킹을 계속 당했는데 이 인물이 사무실에 찾아오고 나중에는 가족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의원실에 내가 무슨 의원의 가족이다라고 방문하고 나중에는 이 의원 이름을 대면서 자동차 계약까지 하려고 했다. 이 피해자 혹시 누군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죠. 박주민 민주당 남성 의원입니다. 의원이군요, 심지어. 제가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우리가 보통 여성 의원일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법사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 유명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뭐 유명인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 이런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상 속에서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그러네요. 다만 일부 여성계에서는 이게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한 번만 해도 사실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입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경범죄로 처벌을 받다가 이제 가중처벌이 될 경우에 이제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스토킹 처벌법 말고도 지금 국가기관 내 성희롱 또 인신매매 관련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됐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혜연 평론가께 듣고 저희가 그럼 다 함께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예, 인신매매라는 개념이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등에 따르면 요즘 여러 가지 개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사람의 매매만을 그동안 정의에 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매매라던가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과정에 운송을 담당한다면
은닉을 담당한다면 등등이 되는데 이 모든 행위가 이제 인신매매로 규정이 됩니다. 그와 그래서 관련된 행위를 하더라도 그렇죠. 예전에는 예. 이제 인신매매가 아니고 모르고 뭐 배달만 했어요. 뭐 이런 예.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빠져나갈 사각지대가 네.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폭넓게 요번에 된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공직사회에서의 성범죄가 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기관장, 인사권을 예. 가진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 내부에서 이것이 제대로 처벌이 되느냐. 그리고 신고자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느냐 등등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데요.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성부 장관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해야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관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내부 기관에 안에서. 있는 최고 책임자다. 그러면 이게 묻히거나 그렇죠. 은폐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 않도록 조금의 방지책을 마련했다. 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조직에서의 그 여성 성문화 센터 같은 역할을 여가부가 이제 정부 안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나온 그 법 개정 내용들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 스토킹이 범죄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사실 22년 동안 걸린 것이 이유가 많습니다. 네.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쫓아다니는 이 구애인데 이게 뭐가 범죄가 되느냐라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이걸 범죄로 규정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네. 그래서 22년 만에 이제 이게 기존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한 거와 똑같은 처벌을 받았는데 예.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거를 한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너무 허점이 좀 많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허점이 예, 있다. 물론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예. 이제 첫 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요건을 넘어가기가 실제로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요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예. 모든 범죄가 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나는 그렇죠.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라는 거를 누가 입증을 합니까? 상대방이 내가 좋아서 그랬어요라는 게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 번째는 약간 애매하네요. 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토킹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스토킹 행위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진다고 했을 때 이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건가. 전반적으로 이 규정을 넘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다. 또한 이 스토킹 범죄가 사실은 이게 피해자의 어떤 일상과 삶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데요. 실제로 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긴급 응급 조치가 있습니다. 이 100m요 순간으로 뛰어가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스토킹으로 희생당한 분이 있는데 도망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긴급 응급 조치를 했을 때 이거에 또 반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처벌이 과태료에 그칩니다. 위반을 했을 때. 이 긴급 응급 조치에 대해서 불응을 했을 때는 그냥 과태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킹이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인데 이 초기에 이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또 다른 보복이나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가장 맹점이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 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뭐냐?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만약에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할 수도 있고요. 한다면, 네. 법원에서도
법에서도 피고인이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자꾸 허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실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고 또 스토킹 피해자가요 실제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그렇죠. 옮기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서 삶이 파괴가 되는 거죠.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제도가 빠져 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빠져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의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은 맹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처벌 위주로 지금 되어 있다. 처벌도 많이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가기까지가.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적 근거가 아예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명문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서 과거처럼 너무 가볍게 처벌하려는 노력을 한 것, 그 부분은 이제 뭐 긍정평가합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논평을 보면 네. 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피해자 긴급보호 조치라든가 반의사불벌죄 이런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들의 맹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더 후속 입법이 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 최근에 모 연예인이 계속 이 연예인을 쫓아다니고 공연장에 나타나서 난동을 부리고 수백 건의 악성 댓글을 달고 이런 사람이 처벌을 받는데 이 사람도 사실 스토킹 법 제정 전에 처벌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혐의로 처벌을 받았어요. 네. 징역형이 나왔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건 범죄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는 기반은 마련됐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뭐 박주민 의원도 순애보 같은 낭만적 행위가 절대 아니다. 스토킹 그렇죠. 그렇게 말했는데요. 네. 저는 뭐 애정에 기반한 스토킹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스토킹 비슷한 걸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해봤는데 제가 작성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문에 등장하는 가해자인 남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 군대 내에 있는 동료를 SNS를 통해서 동성연애자라고 허위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군 장병들에게 허위 비방한 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가 당시에는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기사의 취지는 아무리 SNS에서 오가는 거라도 남에 대해서 허위 사실하거나 그렇죠. 비방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남성이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회사인지 이름 그리고 안타깝게도 휴대전화 번호도 회사에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알아내고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면 사실 그 다음부터 뭐 집 주소 뭐 다 알아낼 수 알아내는 건 있는 어렵지 거죠. 않죠. 그래서 예. 계속 메일로 오늘 어디서 취재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길거리를 다닐 때 얼굴을 뭐 조심해라. 이런 기사에서 결국 제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스토킹으로 신고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정보통신망 등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해서 결국은 이분이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잡고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어서 처벌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선처를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메일이 또 왔습니다. 내가 경찰에 풀려났다. 그러니까 제가 선처를 호소한 걸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앞으로 계속 이러겠다 해서 제가 메일로 정중히 제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선처가 된 것이니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지금 신변 확보가 다 된 상태이니 더 이상 하면 미래의 공무원이 될 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에 대한 취재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경찰에 또 법도 가서 아시고 네. 법도 알고 했지만 이게 잘 모르는 여성들이 또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이런 메일을 받거나 문자를 받는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것을 과거처럼 좋아하면 혹은 내가 뭐 상대방한테 이런 의사표시도 못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범죄다 이런 인식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스토킹의 피해자가 거의 이제 여성이 일단 많습니다. 그렇죠. 남성도 물론 피해자가 네. 됩니다만 여성이 많고 이게 위험한 것이 단지 스토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폭력이라든가 더 심한 폭행, 살인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법조차도 없었을 때는 경찰에 요청을 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끔찍한 결론
법원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3년에서 19년까지 스토킹 범죄가요 3,094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가. 이런 법안이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실제로 스토킹이요. 모르는 사람보다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주변의 직장 동료라든가 아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 처벌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쉽게 대답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다면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평등기부법 개정안 보면 이제 공직사회에서의 성범죄를 좀 뿌리 뽑기 위해서 내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법적 조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전반적으로 합니다. 인식의 문제, 그렇죠. 문화의 문제 이런 걸 좀 많이 지적하시네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과거보다는 많이 유연해졌다라고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더 수직적이고 그렇다는 좀 지적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위급에 있는 뭐 남성, 여성 직원들이 상사의 어떤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가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법도 개정된 만큼 이런 문제를 뿌리 뽑는데 여가부가 앞장서겠다. 좀 이렇게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토킹 문제는 예전에 제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연구가 조금 더 돼서 이 부분에 이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스토킹 사실은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연구가 좀 더 뒷받침되어진다면 더 법적인 처벌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최근에 또 대학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도 저희가 좀 살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 학생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그 외국인 강사에게 난민이냐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숙형 대학의 명상 온라인 프로그램 도중에 그 인도 국적 강사에게 난민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해당 강사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다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게시판에 그 동기들도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가 또 의대 의과대학이어서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책임감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 되겠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어서 이 해당 그 A 씨는 죄송하다, 반성하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어떻게 반성문을 올렸냐면 수업을 야외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듣고 있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했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른 친구의 말을 막지 못한 걸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과문을 올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강사가 참 성숙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해당 강사는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자, 뭐 다른 일도 더 있었나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교 온라인 화상 수업을 또 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 온라인 수업은요 아시다시피 고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40명 정도 듣는 수업인데 이 다른 외부인이 온라인에 접속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욕설을 하고 음란 사진을 공유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담당하던 교수가 이거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나는 촉법 소년이라 법적 대응이 안 통한다 이렇게 또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촉법 소년이 뭐냐면 한 만 10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 형벌을 받을 범죄는 저질렀지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뭐 사회봉사라든가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수업을 테러 당한 교수가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한 어떤 논문을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학내의 커뮤니티에서 일부 학생들은 또 이 교수를 해임해라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교수를 비난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게 뭘까?
편견과 혐오가 아닐까. 저희가 지금 계속 방송에서 많이 지금 최근에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혐오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학이라는 공간은 사실 지성인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여기서 왜 벌어지는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고민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네요. 두 분께서 한 말씀씩 좀 전해주신다면요. 먼저 혐오 편견과 별개로 지금 학교에서 수업권 침해는 불법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주의하겠고, 두 번째로 여성 혐오든 남성 혐오든 혐오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를 비판해 그럼 남성 혐오를 누가 더 잘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를 공격해서는 문제가 풀리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그런 식의 현상이 유튜브에서 뭐 벌어지거나 되고 있는데 여성 혐오든 남성 혐오든 특정 집단에 대한 그렇죠. 혐오를 부추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서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적인 토론을 했다면 어떨 건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제가 대학생분들한테 쭉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인재를 소위 뽑을 때 네.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혐오 발언을 했거나 이런 전력이 있으면 입사를 하지 않는 대학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모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임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거에 무슨 사이트에다가 굉장히 좀 심한 글을 올린 게 네티즌들에서 적발이 돼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뭐 스포츠계나 뭐 다른 문화계를 그렇습니다. 봐도 다 보이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우리 정말 유명인인데 학교 폭력 때문에 네. 막 업계에서 외면당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지않게 혐오와 편견에 대해서 배우고 좀 성숙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인성 교육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너무 학업 위주로 가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사실 우리가 난민 얘기합니다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론 보도의 영향도 있었다고 네. 봅니다. 난민에 대한 낯설음에 대한 어떤 그 혐오와 가짜 뉴스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자꾸 표출하는 이런 언론 보도들도 이런 국민들의 인식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1%도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국이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제정한 게 2011년인데 네.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인권국이야 해서 예멘 난민도 마찬가지고 한국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막상 갈 곳이 없거든요. 실제로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거는 바늘구멍 통과하기고요. 이분들이 또 살아남는 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어떤 외국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낯섦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그렇죠. 용어를 쓰면서 이 강사를 조롱하는 듯한 뭐 사진을 갑자기 그렇죠. 뭐 수업과 상관없는 걸 네. 띄운다든가 이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조롱하는 듯이 보일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했다던가 그렇게 따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속보 들어온 거 끝으로 말씀을 드리죠. 건조경보 관련 속보입니다. 강원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에 지금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 확인하시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